이루어져야 되는,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뿌리 역사를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려 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분이 사설을 쓰셨습니다. 삼국사기를 쓰셨는데요. 삼국사기니까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니까 삼국시대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단군주선이 있었는지 북부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로 오인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같은 고려시대죠. 같은 고려시대 때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조선도 있고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다 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 삼국유사라는 사설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서는 우리 역사계에서도 정식 역사서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 불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학자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신화가 딱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삼국유사에는 환인, 환웅, 단군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환웅이 하늘에서 이제 딱 내려다 보니까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은 그런 이제 포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을 통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인께서 좋다, 내려가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오셨나요? 환웅께서? 네? 네, 무슨 산은 들리는데. 자, 백두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백두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백두산에는 원래 살고 있던 누가 있었나요? 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삼국유사에는 일웅일호라고 돼 있어서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기쁘게 반기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곰과 호랑이는 저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환웅께서 어떤 공부법을 내려주셨을까요? 그렇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마늘과 쑥이나 먹으면서 햇빛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수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수행을 시켰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죠. 힘든 와중에 100일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결국 호랑이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갔고요. 곰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미련하게도 한번 시작한 거 한번 끝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랑이는 아웃이 되고요. 곰은 어떻게 됐다고 나오나요? 네, 갑자기 곰은 털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S라인의 웅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웅녀는 누구와 결혼을 하시게 되나요? 네, 환웅과 결혼을 하셔서 드디어 우리의 단군조선을 건국하신 단군을 낳으셨고 이 단군께서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1908세를 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사, 첫 역사로서 자신감 있게 세계에 이 역사를 알릴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곰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역사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일제시대 사학자들이 삼국유사를 빌미로 해서 만들어낸 단군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신화는 7000년에 실제 존재했었던 뿌리 역사를 압축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축을 풀면은 우리의 실제 7000년의 뿌리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압축을 풀어서 실제 7000년의 뿌리 역사를 투어를 해볼 건데요.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대통령이시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관직명이 대통령으로 동일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명이 동일한데요. 놀랍게도 환인, 환웅, 단군은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관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환인, 환웅, 당군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군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당군은 누구냐면 당군 왕거, 그리고 위만, 그리고 준왕, 그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인께서는 7분이 계셨고, 그리고 환웅은 18분, 그리고 당군은 47분이 계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대연. 그러면 이대연, 환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더라도 관직명을 이렇게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황국을 통치를 하셨고, 환웅은 배달국, 그리고 당군은 당군 조선을 통치하셨던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로 이어지는 가족사가 아니라 72대로 이어지는 실제 역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쇠를 한번 이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곰과 호랑이의 실체인데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곰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부족 그리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보는 역사책은 아직도 곰호랑이가 이렇게 책에서 뛰어다닙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한번 굳어진,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그 프레임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물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로 이어지는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토템이라는 것은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수험분들은 뭘 좋아하실까요? 점잖하신 것 같아요. 자, 야구 보시면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뭐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이것처럼 자신들의 팀의 상징으로서 동물들을 이제 삼습니다. 동물들이 야구하는 거 아니죠. 실제 사람들 자신들의 팀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이제 내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대도 가보시면 군부대에도 황소부대, 청룡부대, 백호부대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토템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열쇠를 확보를 했으니까요. 이제 당군 신화라는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당군 신화라는 압축을 풀면 7000년의 뿌리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첫나라죠. 첫나라인 황국부터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국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정통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는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규환국이다 라고 해서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일본 사학자가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말살시킨 것일까? 어떻게 말살을 시킬까라는 것을 이제 골똘히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석유 황국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니 시류는 이 석유 황국 중에서 한 글자를 변조하게 됩니다. 바로 나라 국자를 인자로 변조를 하게 되는데요. 인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옛적에 있었던 황국이란 나라가 이것이 옛적에 있었던 환인이라는 신화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글자를 변조함으로 인해서 황국이라는 나라가 뿌리채 뽑혀버렸고요. 황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면서 환인이라는 신화로 둔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마니 시류의 황국 변조는 사실 한국사 말살의 결정타를 날린 그런 이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보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보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성훈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안자체 북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북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과 가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문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보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방지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항적으로 한번 푸드식을 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송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사복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한민족만의 이제 나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2만리, 동서 5만리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세계의 연방국가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이러한 황국은 12개의 나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황국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9215년 전에 황국을 통치하시던 분은 어지린자를 써서 환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인이 여러 분 계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황국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일수록 미개할 것이다 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고대 문명을 이제 연구하시던 그런 이제 석학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계 거성 문화를 연구하는 마샬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BC 4000년을 경계로 그 이전 시대는 황금 시대였다. 그때는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뭐 정복이나 전쟁도 없었고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그리고 차별도 없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인간들 사이의 조화가 지구 전체에 충만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사실 고대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역사적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황국이라는 것은 1대 안파경 환인으로부터 7대 그리고 지위리 환희까지 총 7분이 통치를 하셨고요. 황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3000년이 넘게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신라를 그러니까 경주를 이제 신라 1000년의 고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3000년이 지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대일수록 장수했다라는 기록들이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 말기에 들어서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기후 변동이 생깁니다. 굉장히 기후가 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국 사람들이 동양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환웅의 무리들입니다. 환웅께서 3000명을 데리고 우리의 백두산 쪽으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웅께서는 황국 말기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황국의 중심인 천산, 하늘산이라고도 합니다. 천산에서 백두산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산에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간 무리들이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 문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이제 그때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환웅이 올 때 나도 한번 이제 나라를 건국해서 통치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진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방고라는 인물입니다. 방고가 삼이산 쪽으로 와서 털을 잡고 바로 한족의 뿌리가 됩니다. 중국 한족의.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설 속의 인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베링 해협을 건너간 사람들은 인디어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디어 문명에 보시면은 우리와 유사한 그런 언어라든지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량으로 출토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사방으로 뻗어서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그들 중에 과연 정통을 이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성계의 조선만 하더라도 왕위를 이어줄 때는 뭘 전수를 할까요? 내가 왕위를 잇겠다라는 이제 상징이죠. 예식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옥새, 그쵸? 도장. 옥새를 이렇게 전수를 하는데요. 실제로 환웅께서 오실 때는 환인으로부터, 칠대 지위리 환인으로부터 천부인을 전수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께서 천부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천부인에 해당되는 그 인이라는 것이 도장인데, 사실 우리의 이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는 홍사 문화에서는 이런 이제 도장도 출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께서는 백두산에 오셨을 때는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이미 사람이죠. 이들은 이미 사람인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원주민으로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런 이제 뭐 사냥하고 이런 이제 동물과도 다름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온 환웅과 3,000명의 무리들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아우라가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환웅에게 우리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환웅께서는 그렇다면 수행을 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외면을 가꾸죠. 몸을 씻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면서 외면을 가꾸지만 고대에는 내면도 함께 가꾸는 그런 이제 공부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는 건데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정신을 갈고 닦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시켰는데 역시나 알려진 바대로 호랑이 부족은 지루해, 짜증나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근기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곰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00일 수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교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추방을 시키셨고요. 환웅의 무리들과 웅족의 무리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평등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곰이 막 털이 빠져서 여성으로 됐다고 알려져 있는 웅녀라는 분이 사실은 웅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웅족의 우두머리였고요. 그런 웅녀는 환웅과 결합을 하시고 환웅과 함께 온 3,000명의 무리들은 웅족과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민족이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환족의 피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웅족의 피도 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배달국인데요. 배달국은 우리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915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배달국을 통치하시던 분을 환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달국의 영역권이 어떻게 됐냐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윈쪽에 있는 만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한데 아우르는 그런 이제 대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국에서는 세 분의 문화 영웅을 꼭 아셔야 돼요. 세 분의 문화 영웅을 꼭 이제 만나고 가셔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분은 누구일까요? 치루. 첫 번째 분이요? 치루.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치우천왕이 계시긴 하거든요. 세 분 중에. 자, 첫 번째 분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태호 보키 씨고요. 두 번째 분은 누구실까요? 한이아기 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네 글자세요? 예, 맞습니다. 염제신농. 그리고 마지막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시죠. 네. 자, 이 세 분은 아셔야 되는데 태호부키 씨 같은 경우에는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어요.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12번째 막내 아들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호부키 씨는 배달국의 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호부키 씨 머리맡에 뭔가 익숙한 상징들이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팔계를 어떻게 알죠? 옛날에 책에서 본 거. 아, 그래요? 놀라운 청소년입니다. 일당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오보키 씨 머리맡으로 이제 팔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팔개라는 것은 이 보이는 이 세계 너머로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원리를 8가지의 상징 부호로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팔개라는 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어디에 또 이제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붓기죠. 우리의 붓기 태극기에는 8개 중에서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곤, 감리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이제 우리 붓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태극을, 음양의 원리라고 알려져 있는 태극을 이렇게 중심에 뒀는데요. 이것처럼 우주의 원리를 붓기에 담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부심을 느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8개의 원리를 정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셨는데 이러한 체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계가 있어야 반복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개의 원리 그리고 음양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원리가 뭘까요? 작동 원리. 주역에서 나왔다고. 예, 맞습니다. 주역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음양의 원리, 이진법의 원리거든요. 0과 1. 0과 1만 있으면 컴퓨터도 작동이 되고 스마트폰도 작동이 되는데 이러한 원리가 이미 6,000년 전에 배달국 때 토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개발한 사람은 서양의 과학자 라이프니츠인데요. 라이프니츠의 논문을 보시면 테오보키 씨를 언급을 해요. 그 논문에 뭐라고 하냐면 테오보키 씨는 고대 동양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다. 라는 이제 문구가 그의 논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알았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라이프니츠는 부배 선교사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배 선교사가 동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동양의 지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도 테오보키 씨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염제 신농 씨 같은 경우에는 풀을 직접 맛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먹으니까 위에 좋네. 이 풀을 먹으니까 뭐 변비에 좋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풀을 맛보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루에 70번 중독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희생 정신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의학의 시조, 한의학의 시조가 되시고 염제 신농 씨 같은 경우에는 배달국의 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이분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이제 치유천왕이죠. 치유천왕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치유천왕 같은 경우에는 붉은 악마 아시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걸요? 그쵸? 요즘 청소년들이 2002년에 아주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학교 특강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붉은 악마, 우리 이제 축구 응원팀 붉은 악마의 마스코트 도깨비로도 그려지는데요. 치유천왕은 배달국의 14번째 환웅이셨어요. 그러니까 배달국을 실제 통치를 하셨던 분이신데 치유천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은 왕 중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자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유천왕에게 도전을 했는데 치유천왕께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10년 동안 총 7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반드시 나죠. 어떻게 됐을까요? 전적이? 치유가 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선 졌다고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치유천왕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3전, 73승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불멸의 이순신만 알고 있지만 이미 배달국 때 이런 위대한 병법의 영웅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유천왕께서는 실제 환웅이셨고 그리고 이 배달국의 3대 문화 영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위대한 영웅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역사를 한국보다 더 끌어올려야 되고 그런 이제 고대에 존재했었던 인물들을 신화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보키 씨는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라고 해서 인두 사신으로 표현을 했고요.
염제 신농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소고 몸만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두인신. 치우천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굴은 이제 쇠로 되어 있고 불 뿜고 모래 먹고 팔다리 한 6개 되는 그런 이제 괴물, 악마, 도깨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어떠냐면 중국의 조상들로 다 탈바꿈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에 보시면은 태오보키씨를 인문지조라고 해서 인문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매년 이제 행사를 하고 그 사당을 따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제신농이나 치우천왕도 자신들의 조상으로 둔갑을 시켰죠. 근데 하지만 중국에서도 양심적인 그런 이제 중국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주울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심 고백을 했냐면 요하나 송화감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뭐 발견되는 문물, 비문 등에서도 증명이 되고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 조선이 중국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요하나 송화강 유역의 이제 문명, 그 놀라운 문명이 뭐냐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 지역이 요하 지역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지만요. 이곳에 가보시면은 땅이 전부 다 굵습니다. 붉은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붉은 산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홍산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홍삼은 아시는데 홍산은 잘 모르시는 우리의 한민족들이 많으신데요. 한국인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오늘은 홍산 문명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홍산 문명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계 문명의 뿌리를 보통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4대 문명이 뭘까요? 네,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네, 피라미드 있는 곳이죠. 이집트 문명. 그 4대 문명을 세계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하 문명이 출토가 돼서 연구를 해보니 4대 문명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됐는데 놀랍게도 더 뛰어난 문명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5의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1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홍산 문명, 요하 문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고대 뿌리 역사 중에서도 주로 배달국에 해당되는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연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황구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 해당되는 뭐 유물 유적도 출토가 되지만 주로 배달국에 해당되는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 요하 문명에서 여신상이 출토가 됐는데요. 여신상이 출토가 되었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는 혁명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레볼루션. 그래서 이제 여신상을 한번 보시면 얼굴이고 전신상인데요. 여신상의 얼굴을 보시면은 눈을 옥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늘의 색이다. 수천 년이 지나도 빛깔을 잊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자의 색, 왕권의 상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이미 옥을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신상의 그 자세를 보시면요, 그 자태를 보시면 서양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비너스를 많이 떠올립니다. 비너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육체적인 아름다움, 관능미를 뽐내는 그런 이제 상징인데요. 우리의 동양의 여신을 보시면은 이 자세는 뭐냐면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환웅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으면 수행을 해라 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신상도 수행을 하는 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내면을 통찰하는 듯한 그런 이제 성숙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양 문화의 수준을 굉장히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땅을 보시면 여기 홍산 문명의 이제 거대 유적인데요. 땅을 보시면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홍산 문명. 근데 이 거대 유적은 뭐냐면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 사원, 제단 이 3요소가 모두 출토가 되는 신석기 문명은 홍산 문명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단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제단은 원형으로 돼서 3단으로 쌓여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단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고 무덤은 방형이라고 해서 반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물이나 유적을 보실 때 문화 코드를 읽으실 때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모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원형과 방형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은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다라고 인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땅은 방정하다라고 해서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정신을 유물유적,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문화라든지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제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각 개인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제단을 쌓고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천 문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제천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발굴이 됩니다. 홍산 문명의 제단을 이렇게 복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북경 천당공원을 가보시면 똑같은 모형의 제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대 문명이 바로 이제 전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양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미국에는 몽크스 마운드라고 해서 실제 자연산을 깎아서 제단을 만든 모습,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피라미드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네, 무덤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초기 피라미드는 끝이 평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무덤이라는 용도가 바뀌면서 끝이 뾰족해졌고요. 멕시코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굉장히 다량의 그런 제단이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제를 지낼 때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꼭대기에 주로 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당 같은 경우, 그리고 태백산 제천당 같은 경우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기 중동을 가보시면은 산이 없습니다.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산을 쌓고 끝에 제단을 설치하는 이러한 지구락들이 많이 이제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홍산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옥문화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죠. 천상의 문화, 그리고 이제 천자의 상징, 왕권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는데 굉장히 숱한 이제 많은 옥문화들이 출토가 되고 용이라든지 봉황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왕의 상징으로서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옥의 중간에 구멍을 뚫은 모습,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역사학에서는 지금 구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량의 옥문화들이 출토가 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기술력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옥기 시대를 중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놀라운 홍산 문명이 이제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신나게 탔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땅입니까? 홍산 문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중국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겠지 하면서 신나게 팠는데 파면 팔수록 한민족과 연관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문명이지만 주인은 알 수 없다라는 뜻에서 홍산 문명에 가보시면은 신비의 왕국이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차마 중국 거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민족 거라고 이제 인정하기는 싫은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국무원 문화부장 중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